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병상 부족이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고 추석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데요. 그렇죠. 가장 먼저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 최근 일주일간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대구는 6,900여 명, 그리고 경북도 7,000여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대구는 20%, 경북 15%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루를 좀 짚어서 보면 지난 23일 하루만 놓고 보면 경북의 시군 그리고 포항은 1,571명, 그리고 안동이 460여 명, 그리고 문경이 200여 명, 그리고 그 외에 의성, 영양, 봉화 각 시군 대부분 다가 100여 명 전후가 꾸준히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특히 위중증 환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병상 가동률을 또 짚어봐야 되겠죠. 병상 가동률이 지금 51.4%입니다. 그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또 고비가 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안심할 수치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름 휴가철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개학을 했잖아요, 이제는 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명절도 다가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숫자도 좀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최근 일주일 상황을 보면 대구는 76명, 경북 62명 정도인데 지난주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망자 숫자요. 대구 지금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난주에 11명 정도였는데 3배 이상 늘어난 이번 주가 3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경북 역시 전주에는 14명이 사망했는데 이번 주는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망자의 그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 어쨌든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전체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 역시도 늘상 뭐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고령층의 고위험군, 집단 시설의 고위험군 또는 조금 관리가 좀 부족한 독거노인, 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은 노부부만 또 살아가는 이런 그 가정에 대해서 소위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집중 좀 관리를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담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그 보살핌이 부족한 분들을 보살피는 생활지원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안동 경우에도 한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상도 체크하고 또 대면 치료가 필요하면 또 연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요. 네네. 해외 유입 사례가 6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광복절 연휴에 해외여행 다녀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다음 달 초 추석 연휴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7, 8월 달 휴가철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또 여행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내국인들이 이 여름 휴가철에 외국 여행을 많이 갔다 다시 또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어쨌든 유입입니다. 해외 유입인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나라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외 유입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음성 증명서 이런 거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뭐 그 격리 기간도 두고 했잖아요, 원래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느닷없이 다시 그럼 격리를 한다. 그리고 음성 증명서를 뭐 제출해라. 그러면 또 우리 또 관광 산업에 또 타격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그러한 제한 입국에 있어서 그러한 제한 조치를 거의 다 완화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아직도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그 잠복 기간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본 관광객이 안 가잖아요. 복잡하게. 네. 뭐 어쨌든 이런 그 해외 유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관리 방법을 바꾼다기보다 이미 이렇게 이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미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 상황 그리고 해외 유입 상황 통틀어서 확진자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방역 당국은 이번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박사님은 이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뭐 이 분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워낙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이 부분 역시도 저는 뭐 100% 저는 그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초중고가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접어 들어가면 이제 그 대학도 본격적으로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초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대이동 추석. 그리고 네. 또 하나 10월 달에 10월 2주 3주에 네. 연휴가 3일씩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개천절과 한글날 공휴일이 대체 휴일과 연결이 되어서 3일씩 연휴가 2주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네. 얼마나 또 많이 이동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10월 곧 단풍철이 또 시작되는 그 시기에 그러면 저는 뭐 이건 20만 명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통계 수치와 예측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방역 당국은 그에 맞춰서 방역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역시 이동이 불가피하긴 하나 자기 위생 그리고 집단 모임 조금은 좀 자제를 아직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도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치료제를 투약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 벌써 몇 년째죠? 지금 3년이잖아요. 네. 3년을 경과해 오면서 어쨌든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도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60세 이상 70세 점점 고령화되어 갈수록 증상이 나타나고 또 확진이 되었을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경구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3년 전에 그 코로나 초기부터 우리가 치료제는 우리나라도 비교적 빨리 우리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처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워낙 잘하는 그 바이오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에서 개발이 돼 왔고, 그 다음 또 한국 대한의사협회에서도 70세 이상은 이 가변 수준의 코로나 이 증상이 있더라도 이러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의사 집단 그룹의 이 권고나 이분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네.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더구나 80세 이상 정도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확진이 되면 반드시 이거는 처방을 받아야 된다. 이라는 그 경구약, 처방, 치료제 처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러한 처방을 의사의 처방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건강에 유익하지 유해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접종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률이 5%를 넘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확진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지금까지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그 숫자 우리나라 3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재감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미 재감염률이 5%를 넘었거든요. 네. 자, 5%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백신이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것에 바탕으로 한 백신 접종제가 나왔죠. 네. 나와서 이제 그건 뭐 화이자가 됐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근데
나름 그래도 일정 부분 예방 효과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더 문제는 그 이후에 변이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뭐 변이 숫자도 뭐 변이 이름도 너무나 다양한. 네. 그러나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우세종이 뭡니까? 그 BA5라는 코로나 이게 아주 우세종이 되어 네. 있죠. 이 감염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BA5는 그야말로 감염 확대 감염 그 생산율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것이 워낙 지금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죠. 앞에 1차 접종을 했는데 또는 2차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심한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몸에 아주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또 사망의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평소 겪지 않았던 굉장한 그 고통을 동반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이런 백신을 맞은 이후에, 그런 경우에는 뭐 무턱대고 맞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의사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이 맞다. 근데 또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항체가 생기는 중화항체, 이게 이제 의학적 그 용어이자 단위인데요. 20유닛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20유닛 미만인데. 근데 이걸 3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중화항체의 정도가 300유닛 정도랍니다. 그만큼 이제 15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2번 접종했을 때와 3번 접종했을 때. 이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경미하든 뭐 어쨌든 간에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 계속 맞는 것이 맞고, 또 조금의 경미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접종을 인해서 그 중증의 그 예방을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왔고, 네. 저도 3차 접종을 끝냈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좀 안심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재감염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접종을 하는 것이 저는 안전하고 동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치료제와 접종 소식까지 다뤄봤는데요. 앞서 살짝 언급해주신 등교 얘기도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각급 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면서 교육 당국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경북교육청은 개학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학교 방역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나름 이제 그 최근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은 매 학기 그 개학 전에 네. 모든 교육청이 해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매뉴얼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학교 자체, 학교의 자체라고 하는 학교 그 단위 학교마다 한 학교 교장이 네. 관리 책임이 되어서 학교별 자체의 방역 집중 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개학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개학한 2주 후 그 합해서 3주간이죠. 네. 3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 학생들의 이 열 체크부터 해서 건강 체크를 하는 것 하나. 그다음 하나는 이제 교육청 자체가 또 이 9월 2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설정을 해서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이런 노력들은 해오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 의료 인력도 오르시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 인력들도 저는 뭐 이런 기회에 참 여전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접종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 감염 우려가 있다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첫째 청소년 플러스 네. 20대 젊은 친구들의 활동량이 워낙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 이 젊은 그룹들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지금 통제해 왔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이제 완화한 지난 봄 정도 시점부터 해서 bom물 터지듯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무턱대고 이제 방치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방 접종 관련해서 경각심을 좀 우리가 좀 고취시킬 필요는 있다. 네. 자,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경북의 경우는 경북 전체의 그 예방 접종률 보면은 90% 가깝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근데 그에 비해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1차 백신 접종률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 이 집단은 또 집단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가 됐든 뭐 학원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던 간에 그러니까 집단 감염 그리고 또 동시에 재감염 우려가 어느 집단보다 높은 그 연령대 이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지금 이제 3차 접종 다 끝났고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 뭐 4차 접종까지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근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1차 접종 34%라고 그랬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소아청소년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우려가 생깁니까? 집단 감염 그리고 또 1차 접종 정도는 했다 치더라도 재감염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는 접종을 저는 차수별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17세 이하의 재감염률 보니까 전체 감염률 중에서 재감염률 중에서 2번이든 3번이든 재감염 되는 사람 중에서 17세 이하가 49%입니다. 그건 절반이잖아요. 네. 그만큼 다시 감염될 우려가 어릴수록 많다라는 거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맞지를 않으면은 설령 경미하게 경미한 정상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경미하게 정상이 지나가더라도 재감염이 될 위험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 얘기대로 소아청소년들도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을 저는 꾸준히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건 네. 모두를 위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원숭이 두창 감염이 일주일 간격으로 20%씩 증가했다며 빠른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원숭이 두창 참 그 용어만으로도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네. 좀 섬찟한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벌써 해외에서 발견된 이미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해외에서 독일에서 입국했다가 지난 4월쯤이죠. 네. 국했다가 이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이제 또 그 퇴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놓고 보면 92개국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남의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유념을 해야 되는데 또 원숭이 두창은 우리는 보통 일반 코로나의 경우는 우리 잠복기 우리 일주일에서 뭐 길게 10일 정도 보잖아요. 네. 근데 원숭이 두창 코로나 이 잠복기가 무려 3주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그래 길다고 하는 건 스스로로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라는 거 전혀 모르는 상태. 거의 막 부지불식간에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의 경우는 이제 자가 진단으로 보면 이제 의학 그 전문가들 얘기는 피부에 물집 또는 발질이 생기는 것이 이제 1차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네. 평소에 기저질환이란 특히 어린이나 젊은층 같은 경우는 고열로 인해서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역시 감염 경로를 아직도 100% 명확하게 못 밝혔습니다. 어떤 감염 경로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발병을 한다라는 그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했던 코로나는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또 이제 뭐 5인 이하 집합 금지, 뭐 20인 이하 집합 금지 이런 걸 이제 단계별로 쭉 우리가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우리가 또 이제 뭐 K 방역이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효과를 거두었는데 원숭이 두창에 있어서는 명확한 그 감염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찰한 결과를 국민들에 공지한 걸 우리는 또 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